안녕하세요. 네, 고명곤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셋 언어 논리 특강 오늘 2강 논리 추론의 기초 수업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던 내용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언어 논리 파트 그 중에서도 이제 언어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네, 1차 시 수업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것은 수업용 독해의 본질에 관해서였습니다. 불변하는 것, 제시문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라고 사실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술어 중심의 끊어 읽기를 강조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술어란 이제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서술격조사 이다 또는 어근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뭐뭐일 수 있다 같은 애들은 사실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읽어라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강조드렸던 거,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읽는 거는 사실은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어떤 거였냐면 핵심적인 정보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수업용 독해에 있어서 사실 본질이라고 제가 사실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질문하면서 글을 읽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의 틀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읽을 때 그 단락 속에서 혹은 한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이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정보들 중 하나로 환원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관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과 함축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개념 정의였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환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환원되지 못한다면 보통 그 내용들은 선지에서 물어보지 않는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읽은 문장은 누가 무엇을 뭐라고 주장한다, 생각한다, 뭐라고 간주한다라는 형태로 환원되는가 혹은 치환되는가 또는 무엇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 무엇을 전제로 어떤 결론을 내려진다 혹은 어떤 현상의 본질이 무엇이다 와 같은 형태로 환원되는가 혹은 치환되는가를 따져보거나 혹은 개념 정의 A란 B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은 특정 단어에 대한 특정 피정의항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으로서의 정의항을 얘기하지만 데이빗 루이스에 의해서 사실 먼저 처음으로 제기됐다라고 하는 어떤 구조예요. 이론적인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A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할 것이냐.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사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머리를 조금 많이 굴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 문장을 읽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이걸로 기억할까, 이걸로 기억할까, 이걸로 기억할까. 자, 이렇게 읽고 나서 한 단락을 읽은 후에 사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의 문장이 기억이 난다라기보다는 단어들이 기억이 나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였어요.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사실 남아있는 건 있어요. 한 단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읽고 나서 그 단락을 기억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술 또는 영역별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기본 과정을 통해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1교시에 했던 얘기 1강에서 했었던 건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이해와 표현, 제한된 시간 내에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파악하고 그걸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논리 파트하고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추론과 비판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논리 추론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정보 그리고 이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풀이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습 문제가 있어요. 우선 한번 요거를 좀 풀어보는 시간 2분 정도 드릴 텐데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나왔었던 문제고요. 이거 어떻게 풀이하는 게 좋을까?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2분 동안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풀이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뭐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중간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풀이하는 과정이 2분에 조금 가깝게 되는지, 좀 어느 정도 시간 되는지 최대한 2분에 맞춰서 지금 할 건데 지금 제시문을 읽으면서 제가 중간에 어떤 식의 사고를 했는지는 우선은 전부 다 판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계에서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메모를 해서 접근했는지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문제를 풀이할 때 가장 최적화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요 풀이 방식이요. 자, 왜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아까 전에 문제풀이 할 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용들을 기호화했고 왜 갑자기 저 새끼가 미친 척 왜 귀류 뭐 이지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A, B, C, D, E, F, G 증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수했다라고 해서 A의 증언이 참이라면 G의 증언은 참이 아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판단 내리기로 이거는 논리 퍼즐이다. 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기보다는 논리 규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다. 그래서 전형적인 구조, 조건문의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A라고 기호한 것, A가 참인 증언을 했다. 그리고 G라고 했는데 G에다가 물결 표시, 니게이션이죠. 얘는 거짓이다라는 걸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A이면 not G, B면 D, 그리고 C 선언기호 도입해서 C 또는 E면 G, not F이면 not D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까지는 사실 전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입수한 정보를 더하여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전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A의 증언이 참이라면 F의 증언도 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획을 잡았어요. 어떤 계획을 잡았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잘 알려진 방식 중에 하나는 꼬리 물기를 하거나 내지는 이 안에서 모순 명제를 찾아서 주춧돌로 삼아라 라는 걸 일반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제가 많이 훈련시켜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 지금 얘네들은 참이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전제들이 참이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직접 증명으로 얘를 접근하는 건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해 볼 수 있는 거 지금 결론의 형태 역시 조건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만약에 명제 기호, 명제 논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얘를 부정했을 때 A이면 F이다를 부정했을 때에는 A 그리고 not F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전제들 모두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모순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 논증 전체는 타당한 논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접 증명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바로 귀루로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제들이 참이되는 경우의 수가 많고 그리고 나서 결론의 형태가 조건문이기 때문에 부정했을 때 제가 조금 더 확고한 방식으로 전제들의 참 거짓 여부를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참 거짓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좀 학습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명제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논리 규칙, 추론 규칙들이죠. 자,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은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논리 추론 문제의 효율적인 풀이를 위해서 사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논증의 기본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논증의 기본 형식. 그 논증의 기본 형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속에서 논증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보통 자연 언어라고 불러요. 자, 이건 뭐냐면 자연 언어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화라든지 담화 활동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얘네들을 과연 어떻게 논리체계 속에서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 언어 얘를 논리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학의 체계 속에서 이해하는 거. 논리학이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어렵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보면 논리학의 체계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명한 직관에 기초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자연 언어를 논리 체계로 환원해서 자연 언어를 논리 체계 속에서 설명하는 것 여기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논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타당성이라는 개념, 추론 가능성이라는 개념, 혹은 반드시 참이라는 표현, 이 말들이 과연 어떤 조건을 표현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가, 네, 여기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추론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논증의 본질을 깨닫는다라는 거고요. 논증의 본질을 깨닫는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논증의 증명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문제의 풀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논증의 증명 기술. 추론에서 혹은 논증에서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가? 그 증명 기술을 선택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논리 퍼즐이라든지 혹은 논리 추론 영역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많이 풀고 감을 기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을 기른다라는 어떤 그거는 사실 혼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나름의 어떤 전공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냥 느낌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눈으로 관찰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니까, 지금 주어진 논증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논증은 어떤 외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어떤 특성이 나타나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제 수업, 제 강의 전체의 목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리추론 영역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는 언어논리 시험에서 논리추론 영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뇌보안계획 쓰신 분, 김명숙 교수님이 쓰신 책 많이 활용하실 텐데, 그분이 사실 이제 피셋 처음에 초창기에 출제위원이셨고, 그리고 나서 피셋이 지금 현재 같은 어떤 형태를 띠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하나라서 그분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실 발췌 요약한 거고요. 추론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정보에서 필연적으로 참이되는 주장, 이걸 이끌어낸 능력, 발생된 사건과 현상의 원인을 추론하거나 주어진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주어진 정보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 숨은 전제, 특정 결론의 주체를 위해서 반드시 가정되어야 할 전제를 추론하는 능력이다. 글에 등장하는 주장들이 맺고 있는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논증을 이끌어가는 방식, 글에 포함된 문장들 사이의 상호진행을 파악해서 도식화하는 능력까지. 사실은 근데 피셋에서는 이제 도식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도식화의 경우는 사실은 리트에서는 좀 나오죠, 여전히. 여기에서 나오는데 피셋에서는 사실 도식화 문제는 그림 그려서 어떤 지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그림 그리는 거는 좀 잘 나오지는 않고는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이번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자, 추론과 비판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자연 언어에서의 논증 구사 능력하고 사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이란 주장 그리고 근거로 이루어진 말 묶음인데요. 이거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사회적인 의제 혹은 쟁점을 두고 벌어지는 토론, 학술 연구 맥락에서 진행되는 토론이나 가치 판단, 여기에서 관련된 논쟁에서 사용됩니다. 요거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살을 붙여서 해본다면, 어떤 하나의 사회현상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어요. 특정한 사회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는데 왜 요즘 들어 비트코인 투자가 늘어나게 되었는가? 과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잉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예금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뭐 주식을 하는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조금 뭐 지금 시의성은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 왜 하느냐, 리스크가 왠지 커 보이는데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을 들여다볼 때 첫 번째 방식으로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이 사회 현상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개인들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전문가들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실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이 아마도 하나의 원인으로서 이 사회 현상을 이끌어내는 원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 사회 현상을 이끌어내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에요. 첫 번째 차원의 요소들이 한 개인의 자유의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사람의 식견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입장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역사라든지 혹은 기술 수준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 어떤 점에서 보면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투자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대체 뭐냐? 한국 사회에서 뭐 인프라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특성들, 기술 수준, 비트코인 투자하고 관련해서 만들어진 어떤 암호화폐 기술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마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연적인 요인으로 사회 현상을 환원한다라는 건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자연 환경. 이것만 속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 성향, 본성 같은 것으로도 사회 현상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을 살펴본다면요.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는 뭐 학자들의 견해를 뭐 굳이 논해 본다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도 자연적인 요인으로 환원하려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현상들도 그것은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한 세 가지 방식으로 던질 수 있고 그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어떤 사회 현상이 대체 왜 생겼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와 관련해서 어디에 더 가중치를 주는지는 사람마다 사실 다를 수는 있어요. 학문 분야, 연구자에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사실 이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어디에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대안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체적인 개인의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점을 살펴본다. 주체적인 개인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이것이 병리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 솔루션을 제안할 때 사실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 캠페인 같은 거죠. 의식을 개선한다라는 건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라 주체적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뭐 제도를 고쳐야 된다. 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강제성 있는 어떤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좀 더 초점을 줄 수도 있겠죠. 이건 아예 손을 못 대는 거고요. 유전자 재조합을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 사람들마다 의견이 제각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분석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그걸 두고 우리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토론을 할 때 논증을 한다라는 거죠. 내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을 믿어라. 그래서 논증에 대해서 어떤 논증이 더 나은 논증이고 어떤 논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때 바로 이 논리학이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증의 타당성 평가기에 적용되는 논리 규칙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 정리, 방법론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얘기한다면 논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타당성, 논리적 귀결, 추론 규칙의 의미와 한계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규칙이라든지 논리학에서 다루는 어떤 그 표준적인 규칙들이 실제로 필연적인 참이라는 것이 반박의 여지 없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타당성이라는 건 조금은 다소 전문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에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어떤 논증의 타당성 검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논증 구성하고 있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요. 근거들의 참거진 여부를 검토하기 앞서서 논증 구성하고 있는 근거를 검토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 자,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서 전제들이 모두 참인 논증을 건전성 가진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규칙들이 직관적으로 자명한 원리대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 그런 논리규칙들의 근거에서 전개되는 논증,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명한 원리들에 의해서 논리규칙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규칙에 따르는 논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합리적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논리학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 없어도 그래서 논리 추론 영역 문제는 풀 수 있다. 이유가 그거예요. 논리학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사실 그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논리학의 규칙들은 자명하기 때문에 아주 원초적인 논리적 직관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논리학 공부를 하지 않고도 어떤 점에서 보면 별도의 논리학 공부를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스스로의 사고를 성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의 사고를 성찰한다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보면 논리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이기 때문에 논리학이라고 하는 관련된 어떤 서적을 굳이 읽거나 혹은 그런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논리 추론 영역은 대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강조 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논리학은 스스로의 사고를 성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논리학이라는 어떤 그런 교과목, 영역을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건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와 알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시간을 덜 들일 수 있다. 물론 무작정 논리학 책을 판다고 해서 이론 논리학을 수리 논리 혹은 기호 논리를 다루고 있는 책을 무작정 판다고 해서 뭔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떤 문단에서 논증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는 사실 1교시 때 말씀드렸던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라는 건 사실 두 가지였거든요. 문장을 특정한 이미지나 감각적인 이미지로 환원하거나 치환하는 것 이해 한 가지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문장을 또 다른 문장, 내가 알고 있는 쉬운, 조작하기 쉬운 문장으로 치환하거나 환원하는 것. 사실 얘가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제시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윤리상대주의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프로타고라스 뭐 이런 식의 이미지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것 어떤 점에서 보면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제시문을 읽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조금 더 조작하기 쉬운 문장으로 환원하는 것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하나의 글을 핵심적인 정보들로 환원하는 거하고 사실 관련돼 있어요. 그럼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건 버리고 여기로 가느냐?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합니다. 배경식 있어야 돼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배경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여기에만 100% 의존하는 전략은 사실은 좀 별로 좋진 않죠. 어떤 하나의 복잡한 구조의 논리 구조 자체가 복잡한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핵심적인 정보 형태로 환원하는 거. 이것도 같이 해야 되긴 하지만 배경식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다. 논리학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피사 언어논리 시험에서 논리추론 영역 대체로 이제 11번에서 20번 하고 31번에서 40번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가 연역논리 파트하고 귀납논리 파트로 나눠지게 돼요.
자, 연역 논리 파트는요. 이러한 단어들로서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타당성을 가진다. 진리 보존적인 추론이다. 보편에서 개별로 간다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건 좀 이렇게 정의해서는 좀 곤란하고요. 보편에서 개별로 가는 특성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얘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오히려 이겁니다.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 형식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수화 혹은 형식 논리학, 철학적 논증 여러 가지 증명에서 사용이 돼요. 귀납 논리의 경우는 타당성을 갖지 않는다. 개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확정적 추론이다.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보편적인 원리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개연적으로 참이 된다. 확률적인 논증이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런 식의 용어들, 입증과 반증, 강화와 약화. 요거는 저희 3강에서 사실 다루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역 논리 문항에 있어서 유형을 저는 요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주어진 정보들에서 비명시적인 정보를 추론하는 것, 논리 추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논증 분석, 주어진 논증의 분석, 평가, 보완. 근데 사실 이 2가지 영역은 무엇을 주로 다루게 되냐면 자연 언어를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논리 추론하고 논증 분석은 논리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불어서 독해력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독해력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논리 퍼즐의 경우는 사실은 독해력보다는 논리학의 증명 기술, 논리 규칙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필요로 합니다. 귀납 논리의 경우는 인과 추론하는 방법, 실험 분석하는 방법, 귀납 논증 평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귀납 논리의 경우는 사실은 유형을 좀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논증들을 다루고 요 파트, 귀납 논리 파트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안에서도 연역적인 어떤 추론 규칙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귀납 논리이긴 한데 교과서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귀납 논리를 다루고 있는 조금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김명석 교수님이 쓴 책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송원석 교수님이 쓴 책도 그렇고 보면 이제 귀납 논리란 어떤 거다. 그래서 귀납 논증의 유형 막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책들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자, 2025년 기출을 좀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논리 추론 11번, 19번, 20번, 31번, 분석은 12, 15, 39번이에요. 논리 퍼즐은 4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버려도 된다. 근데 그게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 저는 조금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논리 퍼즐에서 다루고 있는 게 사실 어디 달나라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논리 추론, 논증 분석을 할 때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만 조금 더 확장한다면 사실은 되게 꿀단지스럽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이걸 무작정 버리는 게 과연 좋을까? 특히나 이런 식의 기술들, 증명의 기술하고 관련해서 그런 테크닉들은 상황 판단에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약간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귀납 논리에 있어서는 인과 추론 37번 실험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2교시에서 2강에서 다룰 건 아니니까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역 논리 필수 개념, 타당성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형식 논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에요. 우선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 따라서 서울에 비가 온다. A는 4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A는 2의 배수이다. 라는 겁니다.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 따라서 서울에 비가 온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여기가 전제예요. 그리고 여기가 결론입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된다. 이게 바로 타당성 개념입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자, 그러면 전제가 거짓일 때 결론은 거짓이 되느냐? 그것도 타당성의 특성이냐? 아닙니다. 타당성은요, 전제가 참인 경우에만 사실은 어떤 특정한 규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제가 거짓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뒤에 나오는 그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진리 보존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제들이 참일 때 혹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전제가 거짓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는 비가 와요. 그런데 인천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따라서 서울에 비가 온다, 이런 경우 가능해요. 이 경우는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지만 서울에 비가 온다는 말은 참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약간 사기당하는 느낌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명한 형태의 수학에서의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A는 4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A는 2의 배수이다. 타당한 논증입니다. 만약 어떤 수가 있어요. 얘가 4의 배수라면 그 수는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은 어떤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느냐? A가 6인 상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A가 6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조건문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논증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직접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드릴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내리기 전에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전제와 결론,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 말 묶음,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 사용하는 목적,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공적인 겁니다. 논증의 평가도 그래서 규범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규범성이 가장 강한 게 사실은 연역 논리입니다. 논증은 주장과 함께 주장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논증을 사용하는 이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의제와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시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피셋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떠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유를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효율적인 풀이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알고 보면 왠지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사실은 안 받아들이게 돼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논증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한 양의 정보를 주면서 내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전제들과 결론의 관계, 타당성에 의해서 보장된다. 타당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당성이란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 그리고 전제와 결론의 관계, 진리 보존성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제들이 옳다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확인할 수 있다면 결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전제가 결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제가 결론을 함축한다. 전제가 결론을 가장 견고하게 지지한다. 좋은 논증은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타당성은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타당성을 평가할 때 있어서 절차를 먼저 좀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선 결론부터 찾는다.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긴 하되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논리 퍼즐 문제 혹은 논증 평가 문제, 논증을 보완하는 문제 어떤 것이든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이에 비추어 볼 때 결론 지시어라고 보통 불리는 건데요. 그런 식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찾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 언어에서는요. 이런 식의 결론 지시어 말고도 그런데라든지 그러나라든지 하지만이라든지 이런 식의 접속사 다음에도 논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저는 탕수육을 부어 먹는 편입니다. 탕수육을 부어 먹는데 부어 먹는 걸 선호하는데 그런데 그 주장, 탕수육은 부어 먹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패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탕수육은 부어 먹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근거를 대는 거죠. 입증형 구조에서 부먹을 옹호한다라고 하면 넘버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부먹해야 된다. 첫째,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원래 그런 요리다. 둘째, 탕수육은 원래 바삭한 튀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눅진눅진한 어떤 그런 것을 먹는 것이다.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반증형 구조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어떤 얘기부터 하는 거냐면요. 제가 비판하려는 탕수육을 찍어 먹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과 그 근거를 먼저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반박의 형태로 제 주장을 전개하는 거예요. 네. 변증형 구조도 사실 가능합니다. 변증형 구조란 사실은 변증법적 구조죠. 제 주장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예상 가능한 반박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하면서 제 주장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제가 주장을 하죠. 부어 먹어야 된다. 탕수육은. 물론 어떤 사람은 탕수육은 찍어 먹어야 한다. 배달 탕수육은 찍어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제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어떤 정추리언에서 나오는 어떤 정부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선호하는 건 개조식으로 입증형 구조 만드는 거 가장 선호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반증형 구조로 어떤 말을 하거나 변증적인 구조 속에서 말을 하는 거. 뭐냐면 특정 주장을 상대방의 특정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조금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식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저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예상 가능한 반박은 뭐지? 그리고 그 반박에 대해서 쟤는 어떻게 재반박을 할까?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이에 비춰 볼 때뿐만 아니라 결론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을 논증의 전제로 간주한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논증의 전제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명제들, 그런 식의 문장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에 대해서, 논증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타당한 논증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논증의 전제들을 빠르게 골라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논증의 전제들이 참일 때 논증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 예제 1의 풀이 그냥 한번 좀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인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라고 있죠. 이게 결론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살펴보면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전제겠죠. 건강한 신체 기능 유지하려면 탄수화물 섭취 열량, 하루 총 섭취 열량의 55에서 70%가 되어야 한다. 건강한 신체 기능 유지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뭐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하루 필요 섭취량 성인 기준 100에서 130g. 자, 그러면 여기는 사실 필요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건강한 신체 기능 유지하려면 그러면 탄수화물을 100에서 130g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은 평균 289.1이다. 그래서 필요 섭취량의 2배에서 3배에 가깝다라는 거죠. 더 많이 먹는다. 네.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하다. 왠지 타당한 것 같은데 이게 왜 타당하지 않으냐. 자, 한국인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인데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2배에서 3배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지금 고려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을 제외한 우리나라 사람들, 이를테면 뭐 20세 미만의 한국인들은 필요 섭취량보다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의 구문론적인 특성 잘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구문론적인 특성 또는 차이 유심히 살펴볼 수 있다.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반례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역논리 영역, 논리 추론 영역에서 연역논리 지금 개념 배워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필수 개념, 문장의 명제 기호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언어, 언어를 자연 언어라고 사실 부르고 있어요. 자연 언어는 논증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타당성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비효율적입니다. 말이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논증의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수를 좀 파악하기, 헤아리기 조금 어렵게끔 여러 가지 이미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자연 언어만 가지고 어떤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는 조금 눈도 어지럽고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명제들을 하나의 기본 단위로서 기호하는 명제 논리학. 명제들을 기본 단위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는 것이 이제 명제 논리학인데 그래서 사실은 명제 논리학이 좀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 개수 한번 세보는 겁니다.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설명부터 볼게요. 자연 언어를 통해 표현된 논증을 분석하려면 논증이라고 하는 건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이 된다라고 사실을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 참과 거짓을 갖기 위한 조건, 명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명제가 곧 사실은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참과 거짓 등의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명제는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문장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명제가 될 수 없는 문장들은 사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어의 문장들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이 있죠. 여기서 어떤 놈들이 제외가 되냐면 여기 있는 놈들이 싹 다 제외가 돼요. 사실 이제 싹 다 제외된다라고 보긴 좀 힘든데 왜냐하면 수사 의문문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잠깐 우리가 일상적인 발화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도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평서문에 들어가긴 하지만 수상 의문문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제외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학자들 분들 중에는 바로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평서문에 해당하는 애들에 들어가고요.
객관적으로 참거짓 판단할 수 있는 대상들을 기본적으로 명제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명제 개념이 조금 무거운 개념이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떤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시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본 수업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명제가 될 수 없는 문장, 참거짓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타당한 논증,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논증에 사용된 문장들, 명제로 볼 수 있는 문장들 혹은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좀 살펴본다면 고대 제국은 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라고 지금 제공했다죠. 고대 제국이 무엇을?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제공했다. 하나, 종교적 토대를 제공했다. 둘,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셋. 얘네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총과 사람의 합체로 탄생되는 잡종 행위자라고 얘기해 본다면 사실 여기에서 서술어로 볼 수 있는 거 여기 하나 있고요. 막는다 둘 있고요. 총기 사용 규제해야 된다 셋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금 더 잘게 쪼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저희 독해할 때 사실 요 얘기는 이제 독해 수업을 좀 진행할 때 얘기를 할 텐데, 한국어 문장에서 정보가 압축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A의 B라는 어떤 그런 어구가 있으면요, 지금 저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회의 문화적 토대 혹은 사회의 종교적 토대 이런 것처럼 총과 사람의 합체, 총과 사람의 합체라고 하는 것도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A의 B라고 하면 인구의 증가, 시장의 확대 이런 것처럼요. 인구의 증가, 시장의 확대 이런 것처럼 얘네 사실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A의 B가 있다라고 하면 A는 B이다 혹은 B 속성을 갖는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A는 B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혹은 주어가 생략된 형태 A를 B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어구가 되게 많이 압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철학 텍스트라든지 그런 텍스트들을 보면 읽고 나서 문장을 한 방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배경식이 부족해서 너무 지나치게 난해하게 쓰여졌다. 근데 그 난해함과 관련된 게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전에도 대충 책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면 알아요. 그냥 이건 감으로 느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무엇에 무엇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뭐가 주어고 뭐가 서술어. 속성인지 일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혹은 주어는 따로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뜻인지 감으로 알 수 있는데, 근데 아예 지금 새로운 주제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보면 눈이 핑핑 도는 거죠. 머릿속으로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건지. 지금 이제 저는 최소한 세 가지만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A로서의 B라고 하면 사실 이건 뒤집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기서 총과 사람의 합체, 총과 사람이 합체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사실 그렇게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총과 사람의 합체로 탄생되는 잡종 행위자가 탄생한다, 막는다, 총기 사용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더 잘게 쪼개면 총과 사람이 합체하면 잡종 행위자가 탄생한다. 그리고 나서 그 잡종 행위자를 막으려면 총기 사용 규제해야 된다. 사실 4개까지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연에서 채취된 철광석 채취됐다. 육로를 통해 명확소로 운반되었다. 2개 정도. 육로를 거쳤다라는 얘기까지 만약에 해본다면 3개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의도는 사실은 이제 3개, 2개까지만 이제 읽으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서술어 개수로 놓으면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잘게 쪼갠다면 여기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꼭 지금 그 명제 논리를 써야 되느냐? 그 이전에 그냥 정언 논리 이런 거 있던데 이런 건 안 되느냐라고도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하나 명제 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수러 논리라든지 다른 논리 체계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 체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 좀 설명드린다면, 정언 논리에서 명제를 분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명제는 양화사 더하기 주개념, 술개념, 그 다음에 개사라고 불러요. 관계서술어. 양화사 2가지 있습니다. 모든과 어떤, 주어 개념 S, 수러 개념 P, 관계서술어 이다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 정언 명제
는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칭긍정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문장이 있다, 그럼 얘를 명제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명제의 종류가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들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다. 전칭긍정. 모든 S는 P다, S는 모두 P이다. 주어 개념 S에 해당하는 대상이 모두 수러 개념 P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는 명제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S에 소속되는, S의 외연에 속하는 애들은 P의 외연에 속한다 라는 것을 이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언 명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정언 명제 꼴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칭긍정 명제에 대해서 이제 전칭긍정 명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험생들이나 학생들 중에는 근데 나는 저렇게 뭔가 뭐 저렇게 확고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진 않는다. 이거 일상적으로 나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뭐 어떤 교과서 같은 데에 실려 있으니까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 표현을 내가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종 이런 식의 표현 사용하게 되면 쓰는 겁니다. 그거. 세상에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사 의문문이죠. 이건 실제로 뭔가 치킨 싫어하는 사람 네가 한번 대봐라. 사실 그걸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 의문문입니다.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라는 식의 일상적인 담화에서도 종종 쓰입니다. 전칭긍정이에요. 어떤 점에서 전칭 명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 긍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S는 P다. 주어 개념 S에 해당하는 대상, 어떤 대상이 그 대상이 수러 개념 P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는 명제예요. 외연을 표시한다면 S 그리고 P 이렇게 해서 여기 X. 어떤 존재가 최소한 하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예시 문장 살펴보면 일종 보통 면허 가진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일종 보통 면허 가졌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 누군가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치킨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칭 부정. 모든 S는 P가 아니다라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 먼저 본다면 S에 속하는 놈들은 전부 다 P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면 모든 S는 P가 아니다. S는 모두 P가 아니다. 혹은 어떤 S도 P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주어 개념 S에 해당하는 대상이 수러 개념 P와 전혀 여기 P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표현하는 명제예요. 그래서 뭐 비리 저지른 사람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세상에 콩국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만약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전칭 부정 명제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놓고 본다면요. 특징 부정. 어떤 S는 P가 아니다. 주어 개념 S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수러 개념 P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S에 속하는 어떤 누군가가 P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는 명제예요. 운전면허를 가졌지만 차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다. 사람인데 머리카락이 있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정언 논리 또 배워두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떤 명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언 명제의 경우는 명제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정언 명제의 경우는 정언 논리에서 문장을 명제로 분석할 때에는 사실은 개념을 기본 단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와 서술어 하나씩. 그래서 명제 하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개념을 항상 표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명제 논리가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제 논리는 명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해서 명제 내부 구조 자체는 사실 표시하지 않아서 그래요. 명제를 기본 단위로 다루는 명제 논리 차원에서 논리 규칙을 그래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제 논리는 명제를 기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고대 제국 사회 문화적 토대 제공했다. 고대 제국 사회 종교적 토대 제공했다. 고대 제국 사회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각각 서로 다른 명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한 문장은 결과적으로 기호한다면 세 개의 기호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명제만이 기호화의 대상이고 기호로서 표시된 것 참거지 될 수 있는 명제여야 한다. 즉 뭐냐면 가끔씩 하다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뭐 갑, 을, 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논리 퍼즐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갑, 을, 병이라는 표현 나오면
얘네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얘하고 연결된 서술어가 무엇인지 확인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여기 얘를 기호화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어요. 손부터 먼저 나가서 필기부터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메모하는 경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어떤 걸 지금 기호로서 내가 만약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조건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 결합이 있는 경우, 그게 있다라고 했을 때만 기호화한다. A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얘도 기호화해야 되나 보다. 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기호하면 되겠네라고 무작정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호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규칙이 바로 되게 단순한 규칙이잖아요. 주어 서술어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제 요거 쪼개는 것도 있어요. 오늘 풀 문제 중에는. 요거 이제 쪼개는 문제, 상판 퍼즐 같은 거 풀 때 이제 쓸 수 있는 표를 그려서 푸는 문제인데 그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살짝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논리 세 번째 필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결사와 합성 명제. 명제 논리의 시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언어를 분석한다라면 명제 논리의 시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자연 언어를 만약에 분석한다 라고 했을 때 명제는 진리과 관리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들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와 서술어로 결합되어 있는 명제를 단순 명제, 원자 명제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하다가 원자 명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단순 명제를 뜻하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 그냥 결합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순 명제들의 조합을 통해서 합성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제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명제, 즉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루어진 명제가 단순 명제고요. 단순 명제들의 조합으로 합성 명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조합 만들어주는 게 바로 논리 연결사라고 부릅니다. 로지컬 커넥티브스라고 부르고 오퍼레이터라고도 부르고요. 논리 연결사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부정, 연원, 선언, 조건. 함축이라고도 불러요.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정기호 물결 표시합니다. 물결 표시는 명제의 본래 진리값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서술어가 부정된다. 주어 부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부정기호입니다. O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표시를 해보면 not P라고 읽어요. not P는 P와 모순 관계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디다스처럼 줄 3개 이렇게 가 있는 거 지금 얘는 동치라는 표현입니다. 동치 표현이고요. 얘는 모순 표현이에요. 니게이션이 2개 붙으면 부정이 2번 붙으면 얘는 원래 긍정 명제와 똑같다라는 거고요. 지금 얘는 진리표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표를 그리는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에 사실 그리냐면 어떤 합성 명제가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진리가 되는 참 경우의 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써요. 근데 이 진리표 만드는 방식은 본 수업 때 8월에 이제 진행할 수업입니다. 추론, 논리 추론 기술, 논리 추론의 기술 요거 수업할 때 그리는 방식 좀 설명드리고 약식 진리표에 의해서 타당성 증명하는 어떤 테크닉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표 그리는 것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실제 문제 풀이 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리표 그릴 시간은 없거든요. 지금 여기 당연히 여기 단순 명제 2개 이렇게 써가지고 요게 4줄인데 단순 명제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2의 n승계씩 늘어나요. 요 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못 그립니다. 손가락 아파요. 실제로 대학에서 이제 논리 수업 들을 때는 그거 그리는 것도 시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법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나서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주 간단한 그냥 사측 연산에 가깝다. 가장 원초적인 거에 가깝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써먹을 가능성은 좀 드물긴 하지만 문제 풀이 후 문제 풀이 다 끝나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이게 대체 왜 맞고 왜 틀린 건지 확인하려면 알아주실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 단순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만약에 있다면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모순 명제는 부정기호를 붙인 합성 명제. 얘는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 그 다음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 이런 식의 관계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원기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원연결사 이렇게 시옷 모양을 해요. 연원연결사는 두 단순 명제가 모두 참이라는 것을 의미하도록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연원기호에 의해 결합된 합성 명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두 단순 명제가 모두 참이면 참이 됩니다. 단순 명제들 중에서 하나라도 거짓인 경우에 연원 명제는 거짓이 되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겠습니다. P 그리고 라고 읽어요. P and Q라고 읽거나 P and Q, P 그리고 Q 이렇게 읽어요. 얘는 지금 뭐하고 모순을 일으키게 되냐면 P가 아니다. not P 또는 not Q 하고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걸 이제 사실 이제 드모르강 정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얘를 부정하게 되면 얘가 나온다라는 건데 일단 그냥 얘는 꼴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얘가 진리표상에서 어떤 경우에 참이 되는지. 자, 단순 명제 P와 Q가 있을 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조합은 참, 거짓, 참, 거짓, 거짓이 있습니다. 이때 연원 기호는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모두 다 거짓이 됩니다. 얘만 오직 참이 돼요. 자, 여기에서 연원기호로 묶여있는 합성 면제가 참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문제 풀 때 참이 되는 경우의 수, 전제들이 참이 되는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자연 언어에서 연원기호 어떤 때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공부를 하고 B는 잠을 잤다. A는 공부를 했지만 B는 잠을 잤다. 똑같습니다. A가 공부를 했다를 이렇게 표시한다면, 그 다음 B가 잠을 잤다를 이렇게 표시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뭐 했고 공부를 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런데 모두 다 연원기호로 해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 갑, 을, 병 어느 누구도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얘는 갑도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고요. 을도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고요. 병도 논리학을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단순 명제가 합쳐진 것. 정확하게는 세 개의 합성 명제죠. 얘도 합성 명제니까. 얘가 연원기호에서 묶여 있다. 그러면 얘네가 참이 되는 경우의 수, 얘가 참이 되는 경우의 수, 얘가 참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밖에 없다. 각각 하나씩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원기호가 주어졌을 때 얘네가 거짓이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 n은 합성명, 지금 단순 명제수, 합성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순 명제수라고 보면 돼요. 자, 선언기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 연결사 V 표시 이렇게 해요. OR로 있거나 혹은 또는 이렇게 읽어요. 선언 연결사는 두 명제들 중 최소한 하나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씁니다. 그래서 선언기호에 의해 결합된 합성 명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단순 명제들 중 최소한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된다. 단순 명제들 모두가 거짓인 경우에 선언 명제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진리표. P와 Q가 참이 될 수 있는 경우 나열해 보면 그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2의 n승대, 2개니까요. 참일 때 참이고요. 거짓 참일 때도 참이고요. 참 거짓일 때도 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3가지구나. 3가지구나라는 거예요. 선언기호로 묶여있는 합성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드모르강 정리 나온 거 보이시죠? P 또는 Q를 부정하게 되면 P도 아니고 Q도 아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P 그리고 Q가 부정이 되면 not Q 또는 not P 또는 not Q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실제 자연 언어에서 선언기호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실체는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다. 또는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본인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얘를 지금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요거 전체는 명제다. 인간의 실체가 정신적이다. 인간의 실체가 잠깐만요. 제가 정신이 좀 나갔나 봅니다. 인간의 실체가 물질적이다. 요거 자체가 주어 서술어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단어 하나만 썼지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기호, 컨디셔널이라고 부르고요.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조건기호로 연결된 앞에 문장을 전건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문장을 후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호는 전건의 참이 후건에서 참이 된다는 걸 나타내요. 즉 전건과 후건이 진리보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논증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논증에서 볼 수 있는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이 말은 근데 무슨 뜻이냐면 전건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이 된다는 걸 표현하고요.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이며 그때는 조건 명제가 거짓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좌절이랄까요? 분노랄까요? 나의 직관과 잘 어긋나는, 나의 직관과 일치하지 않는 게 처음 나왔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논리학을 처음 배우는 학부생들이건 혹은 이제 피셋 준비를 하다가 논리학을 좀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뭔가 논리학 책을 이제 들여다봤을 때 이 규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좀 중요한 건 진리 보존성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단순 명제 P와 Q 참이 되는 또는 거짓이 되는 경우의 수를 놓고 본다면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참, 거짓, 참, 거짓, 거짓, 거짓.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전건이 참일 때, 전건이 참일 때 후건이 참이에요. 그래서 참입니다. 전건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후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참이든 거짓이 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전건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후건이 참이든 거짓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얘는 진리 보존성을 논하기에는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참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런 식의 참을 공허한 참, 베큐어스 트루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공허한 참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공허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죠. 전건의 참이 전건은 참인데 후건이 거짓이 된다. 그래서 이 조건문은 거짓이다라는 거. 자, 볼게요. 그럼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화한다. 얘가 참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를 실제로 넣었어요.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넣었어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럼 이 조건문은 참입니다. 그런데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넣었는데 문제는 얘가 붉은색으로 안 변하더라라고 그래서 얘가 거짓이 됐다. 그럼 이 조건문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라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담갔다라고 가정하면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담갔다. 애초에 지금 이 조건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건이 가정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가 이미 거짓이 됐기 때문에 얘 전체의 참거짓 여부에 대해서는 못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으로 간주한다.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 경제가 성장하는데 양적 완화 안 해도 경제 성장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 조건문은 거짓이 될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든 말든 경제 성장과 무관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의 의도와 관련 없이 경제 성장 뭐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뭐 상관없이 만약에 양적 완화했다 혹은 안 했다 그 상황에 있어서 이 조건문은 참이든 거짓이든 판단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 얘가 거짓인 상황에서는 일단 얘는 참으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갖는 이유가 어떤 점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했을 때 논리학하고 관련해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논리학의 규칙, 얘도 지금 논리학의 규칙이죠. 논리학의 규칙들 혼자서 따로 공부해도 된다. 논리학 따로 안 배워도 된다. 혼자서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 논리학의 학습, 논리학 학습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좌절을 겪으시죠. 왜? 조건문을 지금 이건 여기가 앞에 게 만약에 거짓이 됐다라고 하면 앞에 게 거짓이 된 상황 이면 이거 얘도 뭔가 참이 얘 앞에가 거짓이 됐기 때문에 얘가 참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조건문의 용법과 어긋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걸 봐주시길 바라요. 자,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면 서울에 비가 온다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이 조건문은 우리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참이에요. 이 조건문은 직관적으로 참인데, 이 조건문이 직관적으로 참이다. 딱 봐도 이거는 그냥 참이네. 맞는 말이네. 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서울에 비가 온다라는 걸 뜻하진 않아요. 누구도. 이 조건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조건문을 지금 만약 서울과 인천에 비가 온다면 서울에 비가 오겠죠.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라고 끄덕끄덕거릴 때, 그 끄덕끄덕거림이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비가 오겠네, 서울에 비가 오니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걸 기대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서울에 뭔가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서울에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문은요, 어떤 실제의 상황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조건문이 참여된다라는 건 앞에 게 참일 때 뒤에 게 참인 경우만 충족하면 돼요. 어떤 점에서는 그게 최소한이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조건문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안에 어떤 진실된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만, 어떤 점에서 보면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적인 습관인 거지, 그걸까지 어떤 논리 규칙 속에 담아내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A가 4의 배수라면 A는 2의 배수이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참인 조건문입니다. A가 4의 배수라면 A는 2의 배수예요. 근데 이 조건문이, 그럼 A가 6인 경우는 어떡하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A가 6이다. A가 6인 경우에 얘가 거짓이다. 그런 얘기는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참이에요. A가 4의 배수면 A는 2의 배수다. 왜냐하면 A가 4의 배수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A는 아마도 4A'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얘는 2로 쪼개질 수 있으니까 2의 배수겠네. 이건 그냥 어떤 점에서 보면 딱 참인 거죠. 그냥 자명하다. 한번 중간에 증명 과정을 한번 증명의 어떤 시퀀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명하다라고 얘기는 못한다고 할지언정 얘가 참인 건 맞죠. 근데 얘가 참인데 A가 6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건 반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A가 6이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참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는 물론 어떤 점에서 보면 그렇죠.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근데 좀 약간 좀 사기 같다. 좀 공허한 참. 이거 뭔가 논리학계에서 뭔가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일단은 그냥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공허한 참, 이거는 맞아요. 요것 때문에 이제 어떤 대안 논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하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글쎄요, 이렇게 고민할 만한 건 아니라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건문의 용법, 우리가 조건문들을 사용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들을 조금 실천의 맥락 속에서 좀 확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실질함의라고 불러요. 실질함의 실질함축. P이면 Q이다는 실제로 뭐와 같냐라고 하면 not P 또는 Q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의미론적 값이 얘하고 동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 얘를 이제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긍정식하고 긍정식과 선언 3단에 의해서 사실 가능한데, 그냥 이 꼴 자체를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거를 원래는 진리표에 의한 증명에 의해서 실제로 둘이 동치임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P이면 Q이다. 근데 P이다. not P 또는 Q가 옳다. 근데 P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P이면 Q이다. 근데 P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Q가 참이겠죠. not P 또는 Q가 참이다. 근데 P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럼 얘는 부정됐으니까 얘가 참이려면 Q가 참이겠네.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실질함의를 보시면서 같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지금 뭐냐면
전건이 참일 때 후건이 참이면 참. 전건이 거짓인 상황에서 참이었죠.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조건기호로 묶여있는 합성명제와 그 다음에 선언기호로 묶여있는 합성명제는 참이 되는 개수가 같아요. 얘가 참이 되는 개수는 맞습니다.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참이 되는 개수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논증을 봤는데 전제들 속에, 그러니까 만약에 논증을 봤는데 전제들 속에 전제들이 만약에 선언으로 묶여있는 합성명제와 조건으로 이루어진 합성명제만 있다라고 하면 일단 숨죽이고 되게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전제들이 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되게 많을 겁니다. 증명 방식을 어떤 그 타당성을 증명하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P이면 Q이다와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 P 그리고 not Q가 됩니다. 드모르강 정리하고 얘하고 사실 합쳐서 따라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전제가 전건이 참일 때 후건이 참인 경우, 얘와 모순 관계에 있는 거, 전건이 참인데 후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실제 증명, 왜 그러한가지 진리표에 대한 거는 기본 과정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예제 3번에 명제들이 참여될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세보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비가 온다. 단순 명제 하나 있네요. 참여되는 경우에서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순신 전쟁터에 죽었지만 소크라테스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단순 명제가 두 개나 있네요. 그래도 연언으로 묶였기 때문에 한 개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다. 근데 얘는 지금 배타적인 선언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얘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의도한 건 그거예요. 선언으로 묶여 있으면 그냥 세 개다. 둘 다 참인 경우 정신적이면서 물질적인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배경 지식을 적용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뭐 아닌 방식으로 설명한 학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리트머스형이 산성용액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화한다. 역시 참여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동률 필수 개념 네 번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규칙입니다. 다음의 논증들 중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고요. 요건 지금 이제 예제를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 그냥 쭉 가도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쭉 그냥 갈게요. 연습 문제 풀기 전까지만 조금 쭉 나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 나갈 때까지 전까지만. 추론 규칙. 네. 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추론 규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긍정식, 부정식, 선언 3단, 조건 3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만 아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이걸로 나머지 어떤 아무리 뭐 복잡한 추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네 가지가 좀 가장 기본적인 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권 긍정은 뭐냐면 A이면 B이다. 근데 A가 참이다. 따라서 B가 참이다라는 거예요. 요걸 제가 여기다 진리표 그렸는데 깜빡했네요. 진리표 그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진리표를 그려서 만약에 지금 논해 본다면 A, B 그리고 나서 A이면 B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가 참이 되는 경우 참, 거짓, 거짓.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참, 거짓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참이고요. 요거 거짓이고요. 얘 참이고요. 얘 참이다라는 사실 아셨죠? 자, A면 B가 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진리표상에서는 얘를 제외하고 요 두 번째 랭크에 있는 걸 제외하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때 A가 참이다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A가 참인 상황인 거죠. 그럼 뭐가 나온다?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가 참이다가 나오겠네요. 진리표에 의해서 만약에 증명을 한다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A면 B이다, A이다, B이다.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자명해보이기 때문에 따로 이런 식의 증명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오류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좀 그려놓고 보시는 게 처음에 배우실 때 그게 좀 더 유리합니다. 후권 부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A면 B이다. 근데 B가 아니다. 따라서 A가 아니다. 대우 규칙에 의해서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면 B이다가 not B이면 not A다. 요거하고 동치다라는 거를 대부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렇게 가셔도 돼요, 사실은. 자, 지금 얘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A면 B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래서 요거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확정을 했어요. 근데 B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얘입니다. B가 거짓인 상황. 그러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A도 거짓이 되는구나. 진리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권 긍정, 후권 부정입니다. 선언 3단도 있어요. 선언 3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 3단. A, B, A 또는 B. 참, 거짓,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입니다. A 또는 B가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요거겠죠. 근데 A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B가 참일 수밖에 없다. A가 옳거나 B가 옳거나 이게 참이다라고 했는데 A는 거짓이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B가 참이다. 그래서 선언 3단 논법이라고 불립니다. 조건 3단은 진리표를 그리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요. 단순 명제가 3개라서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뭐 꼬리물기다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A면 B이다, B면 C이다, A면 C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좀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수학에서의 식을 증명한다라고 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사실 얘하고 조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셋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논리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지금 이 주장 전자와 뭘 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하고 관련된 당위 명제예요. 목표와 실천 행위예요. 피셋 성적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쪼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매개할 수 있는 명제들을 찾아서 집어넣어 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재구성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한다, 논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이런 패턴들이 자주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어떤 점에서 보면 증명이다라고 하는 건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과정이긴 한데 단지 필연적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충분한 양의 정보들이 담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 사실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논리학의 규칙들을 만약에 배워놓는다면 논리학을 규칙들을 배워놓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언어로 된 논증을 분석할 때 얘도 사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논증 중에서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살펴볼게요. P이면 Q이다. 근데 P이다, Q다.
타당해요. 전권 긍정식입니다. 근데 P이면 Q이다. 근데 not P이다. 따라서 Q이다. 얘는 부당합니다. 예, 오류예요. 얘를 전권 부정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왜 오류인가 진리표를 한번 볼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P면 Q이다, A면 B가 참이다 인 경우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 세 가지 중에서 P가 거짓인 경우 찾아보면 여기하고 여기 있어요. 전건이 거짓인 경우 요거 두 가지 있습니다. 그때 후건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부당해요. 전건 부정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제 저 수업 예전에 들었을 때는 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근데 비가 안 왔다. 따라서 땅이 안 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뭔가 자꾸 그런 식의 이미지를 주면 약간 엉뚱한 생각, 근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는 그냥 진리표로 하는 게 그냥 제일 명징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수식으로 표현하든가.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만약 어떤 수가 4의 배수라면 그 수는 2의 배수이다. 근데 어떤 수가 4의 배수가 아니다. 6이 있어요. 근데 2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not Q이다, 따라서 not P이다. 얘 타당합니다. 뭐였죠? 후건 부정이요. P이면 Q이다, 근데 Q이다, 따라서 P이다, 부당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불러요. P면 Q이다가 옳아요. A면 B가 옳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후건이 참이 되는 경우 여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자, 그 다음 여기 P 또는 Q가 옳다. not Q가 옳다. 따라서 Q가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타당하고요. 선언 3단 논법에 의해서 타당함이 입증됩니다. P 또는 Q가 옳다. 근데 P가 옳다. not Q이다. 부당합니다. 얘를 선언지 긍정 오류라고 보통 불러요. 선언지 긍정의 오류.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P면 R이다. 타당하고요. 조건 3단 규칙에 의해서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이거 이제 보셨으면 P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Q이다. 네, 요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왠지 그냥 단지 부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하나 좀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P면 R이다, Q도 R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R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Q라는 대상도 R이라는 속성 만약에 갖는다. 그러니까 P라면 만약 Q가 아닌 걸까? 왠지 타당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부당하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부당하다. 매개념 부지연의 오류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거까지 이제 증명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기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